대선을 28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선대위를 개편하고 새 결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 겸허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한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로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시스템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지만 윤 후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느냐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신뢰만 있다면 10분 안에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방적인 생각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연대도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야가 대선 당일 확진자 현장 투표 시간과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이후 한국과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불매 운동 등 장외전이 번지고 있습니다. 악재를 딛고 우리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오늘 저녁 1500m 개인전에서 금메달에 다시 도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등 위기 상황이 되면 코로나 환자도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 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낙연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호남 친문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친문의원 윤영찬 의원이 뉴스큐에 잠시 뒤에 출연합니다. 초유의 편파 판정 논란 속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김민석 선수의 값진 동메달 소식 제갈성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주요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이낙연 원톱 체제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호소했고 윤석열 후보는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를 찾아서 국민 통합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예정에 없던 선대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열린 첫 회의인 만큼 이 후보는 첫 발언으로 이 위원장을 언급하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 위원장을 향해 현재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잘 돌파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자 이 위원장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오늘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위기 국면들을 아주 슬기롭게 역량 있게 잘 돌파해 주실 거라고 믿고 큰 기대와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선까지의 기간은 짧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3월 9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의 위기 국면을 넘어가려면 집권 세력 리더의 역량이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유능한 리더가 자신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겸허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좀처럼 지지율 반등이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문 발표에서 더 나아간 형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상호 선대본부장도 김혜경 씨의 사과 입장 발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 참석해 남녀 성별 갈등이 아닌 인권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성착취물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방문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경청하는 정치를 부탁했고 윤 후보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꾸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윤 후보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소화했는데요. 윤 후보는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19를 자주 검사한다면서 아직 별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아침에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불쾌감을, 이재명 후보도 당황스럽다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 후보는 청와대를 겨냥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반문했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남이 한 거는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전에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3년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 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에 참석한 데 이어 불평등 양극화 해소 토론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장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적으로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윤 후보가 단일화 결정을 10분 만에도 할 수 있다는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현장 투표 방안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여야가 이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전에 이어 오후 2시부터 확진자가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큰 무리 없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확진자만 별도로 투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거론됐었는데요. 선관위에선 공식적인 투표 시간 연장 없이도 확진자가 오후 6시 전후로 다른 동선을 통해서 투표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현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대선 당일 개표 시간 역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대선 이제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D-28, 국민의힘 윤석열, 또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지금 대선 막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고민해 본 적이 없고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자신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자신으로 단일화하면 오케이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또 정권 교체라는 그런 방향이 맞다면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잔 하면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역시 단일 후보는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으로의 단일화, 네, 동상이몽 두 후보. 정말 대선 전에 단일화에 합의하고요. 또 둘 중에 한 명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7일, 그러니까 윤 후보가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얼마 안 돼서 오찬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면서 그 당시 초심 생각하고 그때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상호 협력과 그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의 첫 회동 이후 이제 7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요.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위를 달리면서 존재감을 계속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후보 등록일인 다음 주 월요일 14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모든 정치권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사실 여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질문을 받았는데요. 야권에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안철수와 정책연합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섣부르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죠. 안철수 후보가 결코 자존심 없는 분이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단일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보니까 선거사무소 움직임이 없더라. 완주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깔끔하게 사퇴하고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다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돼도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7월 처음 만나서 정권 교체에 공감했다고 했던 두 후보. 야권의 필승카드로 알려진 단일화에 전격 합의할 수 있을지 대선 마지막 날까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선대위예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자, 이 전 대표의 합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반색했습니다. 지금의 위기 국면을 돌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호남과 친문 표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 친문 의원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윤영찬 의원이 바로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제 오후. 어제 오후예요? 어제 오후 한 5시 40분쯤 됐을 때.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요? 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께서 우리 예. 이 대표를 찾아와서 이 전 대표께 간곡하게 또 절박하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듣고 계시던 우리 이 대표께서, 이 전 대표께서 그렇다면 맡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주위에서 많은 설득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예, 뭐 여러 차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우리 이 전 대표께서 고사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선거 상황이 정말 절박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 이 전 대표는 20년 이상 또 부친 때부터 민주당의 DNA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당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당 후사의 정신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과 소명의식에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잉 의전 논란이 빚어지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잠시 뒤인 5시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사과할 예정이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영찬 의원님, 이 네. 이낙연 위원장 오늘 기자들이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사과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겸허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새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낙연 위원장의 뜻이 전해진 것으로 보십니까? 뭐 오늘 저 선대위 회의에서 예. 이낙연 신임 총괄 선대위원장의 사실은 어찌 보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지죠. 그렇군요. 그 메시지에 예. 대해서 우리 이 후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사과의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의 이제 개인 문제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유감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김혜경 씨가 나와서 지금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이네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게 우리 직원들의 잘못도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예.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예. 결국 공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한 우리 저 이재명 후보와 또 우리 부인 예. 김혜경 여사 예. 당사자로서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 네. 문제를 공인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면 결국은 본인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솔하고 겸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당 내에서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아픈 이슈이고 또 이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요. 예. 또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길은 우리가 구구절절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죠. 네. 그러면 구체적인 사과라 하면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돼야 한다라고 보세요? 뭐 저도 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부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주장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김혜경 여사께서 총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부분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어쨌든 본인과 관련돼서 논란이 빚어지고 예. 그로 인해서 많은 의혹들이 생겼고 또 그것이 이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로 등장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 사과하고 또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이야기로는 설 연휴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 이슈가 다른 이슈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또는 논리적이거나 어려운 이슈들이 많은데 예. 이 이슈는 굉장히 생활 체감형이다라는 게 좀 더 저희들한테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생활 체감이라는 건 많은 평범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어떤 선을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 연휴 기간 직전에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고 설 연휴 기간 내내 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왜 신속하게 또 대처를 하지 못했을까요? 뭐 신속하게 저희들도 대처하려고 노력들은 했죠.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정보 자체가 이 한계가 있는 데다가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대응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그렇군요. 시기적인 측면이 있었다. 예. 거기가 또 연휴 기간 아니었습니까? 설 연휴 네. 기간.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안을 판단하고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오후 5시 기자회견 속보가 전해지면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위원장이 되신 겁니다. 총괄선대위원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친문 지지층 그리고 호남 지지층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모두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위원장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권에서는 그렇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데 가장 고심하신 대목이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본인이 나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국면을 바꿀 수가 있느냐, 과연 그렇게 한꺼번에 바뀔 수 있겠냐, 이 부분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심의 대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분명한 건 현재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계신데 그 지지자들 중에서 전체가 다 우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려 있지는 않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주어진 또 책무이기도 하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와 이 차별화에 나서면서 새로운 지지를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소통수석 지내셨잖아요. 네. 좀 서운한 점도 있지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예, 뭐 차별화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거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정책적인 차별화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정무적인 차별화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정책적으로는 얼마든지 저희가 다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메우고 또 그걸 바꾸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도 찬성하고 동의합니다만 네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자칫 이게 대통령과의 정치적 차별화로 비춰질 경우에는 우리 지지자들 내부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차별화라는 건 저희 지지자들이 동의하고 저희 지지자들이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 선을 가지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선을 지켜나가면서 네네. 차별화를 해야 되는 굉장히 물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예, 됐잖아요. 예.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못됐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발을 하셨잖아요. 예. 2010년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가셨으니까 사실은 그 트랙으로는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을 못했다. 그건 선택의 문제지. 예. 우리가 국회의원을 안 시켜줘서 안 한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송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적절하지는 않았다.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주류가 아니었고 비주류였다는 점을 뭐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주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언어들이 또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언어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일단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 연일 지금 중도 행보에 나서고 있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 또 이상돈, 윤여준 전 장관 잇따라 만나고 있어요.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지금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층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여야 양쪽에 이 소통이 가능한 분들 또 원로들 네. 이런 분들 만나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중도 보수 인사들 만나면서 외연 확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네, 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의 확장성,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대중이 그것에 의해서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별개의 문제지만, 예.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전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안철수 후보와는 좀 이렇게 사이가 네. 친한 분들이 아니다. 또 이렇게 또 공통점을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예. 또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뭐 그거를 뭐 반안철수 인사만 골라서 만났다라고 골라서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희 당 내에서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뭐 때문에 안민석 의원 말로는 뭐 계속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던데. 예,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골라서 선별해서 만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28일 남았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 격차를 보면 오차범위 내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앞지르는 여론조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다. 위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저희가 그 반전의 포인트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또 전통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지지해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는 어떤 방식이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예. 또 우리는 아직 전체 결집하지 않은 우리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고 또 그분들이 하나로서 원팀으로서 저희가 모일 때 저는 반전의 기회를 반드시 찾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반전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자, 단일화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일화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단일화라는 것들은 양쪽에서 어느 쪽도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야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 안철수 후보 쪽의 지지도가 조금씩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앞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크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상황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보다 단일화를 했을 때 저희들에게 불리한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만큼 또 우리 민주당 지지층 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애정을 가져오신 분들이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네. 또 현재 우리 민주당 야당에서도 야당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단일화의 이 논의가 오래되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의 폭발력이나 시너지 효과라는 게 결국 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경선 때 이낙연 캠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각세우는 일도 많았잖아요. 예.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좀 화해 좀 하셨습니까? 뭐 여러 차례 우리 이낙연 대표를 모시고 또 네. 뵙기도 했고 예. 했습니다. 뭐 이 흐름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들에게는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또 모셨던 사람으로서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또 애정과 또 어떻게 대통령님을 또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또 저와도 같은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 8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윤 후보를 무혐의 처분한 겁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이나 수사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점과 대검찰청 부장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 재소자들에게 무혐의 결론이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입증을 위해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이문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다만 윤 후보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진행했는데 윤 후보 측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과 대검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고발해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럽지만 윤 후보 등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SNS를 통해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면서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된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겁니까? 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만 오늘 무혐의로 결론 난 겁니다. 나머지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또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해 11월 입건한 사건이지만 특히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핵심 연결고리인 손준성 검사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 조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자는 등록이 끝나는 오늘 14일 이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거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나 구속되지 않아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에야 공수처가 나머지 윤 후보 관련 사건들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환자는 5만 명에 육박했고 재택치료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집중관리군 대상을 60세 이상과 50대 먹는 치료제 투약자로 축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하루 사이에 12,000명 넘게 급증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567명입니다. 전날보다 무려 12,000명 넘게 급증하며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에 2.4배, 2주 전보다 3.8배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서서히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5명으로 전날보다 17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21명이 늘어나 모두 6,943명이 됐습니다.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17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6만 8,020명으로 하루 만에 8,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 가운데 집중관리군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을 시도 지자체에 전달했다며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집단 감염이 번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감염 규모가 319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4차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1년 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교정당국 역시 긴장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확진자 숫자는 지난달 25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319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제와 그제는 수용자가 40여 명씩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나온 수용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밀접 접촉자는 따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수용자를 신축 대구소 교도소 등으로 옮겨서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에 들어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집단 감염 땐 교도소가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져 밀집도가 높고 수용자들이 실내 위주로 생활해 감염이 번졌던 것으로 파악됐었는데요. 이번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용자도 있는 만큼 감염 확산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천교도소에서도 어제보다 확진자가 늘면서 누적 감염은 질병청 통계로 82명까지 집계됐습니다. 요양병원 등 고령층 집단 생활시설에서도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나온 집단 감염은 66건으로 모두 2,4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집단 감염은 7곳에서 발생해서 12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작업치료사가 처음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감염이 번진 서울 금천구 요양병원에서는 10여일 만에 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직원들이 어르신 식사나 옷 입기를 도우면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선 지난 5일 종사자가 확진된 뒤 환자와 간병인이 감염돼서 누적 확진자는 15명까지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일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파주 요양병원에서도 추가로 36명이 감염됐고 안양시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2명 나왔습니다. 환자와 시설 직원 간 접촉이 불가피하고 여럿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 감염이 쉽게 번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요양시설 관련 감염을 막기 위해 4차 접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면역도 조사와 4차 접종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올림픽 정신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세계 평화와 함께 공정한 승부, 바로 공정성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시작부터 각종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꾼들 불공정 심판에 대한 분노를 재치 있고 또 유쾌하게 승화시키고 있는데요. 딱 보면 이번 올림픽 엠블럼이지만 잘 보면 눈 뜨고 코 베이징이란 패러디 게시물인데 온라인상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보면서 신종 두통 호소하는 분들 많은데요. 관련해서 속을 긁어주는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머리 어느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코와 입을 제외한 머리의 모든 부위가 다 아프다는 겁니다. 또 반중 정서가 중국 제품 불매운동으로 퍼지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노 재팬 때처럼 중국의 오성 홍기를 그려놓은 노 차이나, 보이콧 차이나를 제안하는 겁니다. 연예계 스타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선 장외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방탄소년단 RM이 자신의 SNS에 황대현 선수의 경기 장면과 함께 응원을 보내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이에 중국 누리꾼들 이처럼 구토를 하는 이모티콘을 달면서 항의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런 중국 누리꾼 댓글 테러에 BTS의 전 세계 팬들인 아미는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 하트를 맞서면서 편파 판정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중국의 금메달이 정당했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중국 동학망의 반응이고요. 또 국경일보 역시 헝가리 선수가 반칙한 게 맞고 심판의 판정은 정확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에 종목 관계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강력한 의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타스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끔 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편파 판정에 분노한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고도 금메달을 눈앞에서 뺀긴 헝가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이처럼 중국인만의 축제가 돼가고 있다는 비판 속에 우리나라 선수들 오늘 다시 쇼트트랙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남자와 여자 부문 모두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 부디 부상 없이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편파 판정,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반한 감정의 분위기가 일고 있다는데요.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욱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반중 감정, 반중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분위기, 자, 먼저 우리 선수가 부당하게 지금 실격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그 앵커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겠습니다만 중국은 일단 판정 시비보다는 우선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것에 더 환호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회 초반이지만 이 중국이 딴 금메달 3개인데요. 이 중에 2개가 바로 쇼트트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메달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데 심판들이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 네티즌들도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쇼트트랙의 국가대표 전 총감독 왕멍이라는 전 선수가 있는데요. 이 왕멍 전 총감독이 판정에 문제가 완전히 없다 이런 말을 동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계올림픽 사관왕인 왕멍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동영상에 무려 그 조회수가 14억 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정 시비가 반한 감정과 연결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어렵게 금메달을 땄는데 한국 선수와 판정 시비가 붙으니까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변 매체 환구시보의 보도를 보면요. 한국 선수들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해서 실격을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빙상연맹에서 지난 평창 올림픽 이후에 규칙을 좀 엄격하게 바꿨는데 한국 선수들은 이전처럼 그대로 경기에 임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황대현 선수의 실격 원인이었던 이 선 넘기 이걸 좀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선수단의 경우 새로운 규칙을 숙지를 했고 또 경기 해설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자세히 언급했다. 이런 논지도 폈습니다. 관변 매체들이 이런 쇼트트랙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주장을 하고 나니까 네티즌들도 뒤따라 한국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BTS 멤버 RM이 이 황대현 선수의 경기 영상에 박수 표시 그리고 엄지척 표시를 달자 BTS 중국 모욕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 네티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1.4억까지 1억 4천만 명까지 몰려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새로운 규칙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규칙을 잘 안다는 중국 선수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런츠웨이 선수가 그 대회에서 판정 시비가 있었던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 직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를 하는 선수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훈련을 했고 판정은 심판이 했기 때문에 경기 결과는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런츠웨이 선수는 또 이런 게 바로 쇼트트랙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번 판정은 그나마 괜찮았다. 이런 평가도 내렸습니다. 황대현 선수와는 과거에는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서로 격려를 하는 사이라면서 실격 판정에 대해서는 같은 경기가 아니어서 자신은 의식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런츠웨이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인데 당시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가 넘어진 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농담을 한 것이 다시 문제가 돼서 또 우리 국내에서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준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또 중국 팀으로 간 안현수 기술 코치나 김선태 총감독에 대한 중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선태 총감독보다는 안현수 기술 코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체로 두 사람 다 이해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거죠. 네티즌들이나 중국 매체가 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안현수 코치를 영입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국가대표팀 왕멍 총감독,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안현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왕멍 총감독이 한 인터넷 영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안현수 코치를 한국에서 데려온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안현수 코치가 러시아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진로를 모색할 때 중국이 지도자 자리를 제안했고,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제안을 이 안현수 선수에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선태 중국 총감독에 대한 반응은 많지는 않은데요. 신화통신인가 보도를 보니까 중국 선수들의 금메달이 확정된 뒤에 선수들을 안아주면서 기뻐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 개막식에서는 한복 논란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중 간의 감정 대립이 심해지는 거,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막식 그 첫날 한복 논란이 터졌고요. 또 이어서 쇼트트랙 판정 시비가 터지면서 한중 간의 감정 대립 양상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볼 측면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쇼트트랙의 경우 판정 시비가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경우입니다. 이것은 스포츠의 경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겁니다. 어느 나라나 응원 열기나 애국심이 과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한복 논란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복 논란의 경우 중국의 문화 침탈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시각인데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중국은 자국에 조선족 170만 명이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한복은 물론 이 김치도 조선족의 문화, 즉 중국의 일부인 조선족의 문화,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일부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해 1월에 김치의 종주국 논란이 있었을 때인데요. 김치를 중국의 절임식 채소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다, 그리고 중국에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중국 음식 파오차이의 일부로 보면서 조선족은 이것을 김치라고 부른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셈입니다.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는 게 이 김치 논란, 그리고 한복 논란이기 때문에 올림픽 판정 시비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매체와의 그 회견에서 과거에는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시진핑 주석이 자기에게 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 올림픽 식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글쎄요, 저도 여기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경기장이나 숙소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대체로 이 불만의 글이 올라오는 것은, 식사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은 아무래도 그 격리시설 안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 선수들이 올린 글을 보면 식사가 부실하고 먹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일반 식당보다는 격리 중인 선수에게 나오는 그 식사가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격리 중인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소홀했다는 측면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일반 선수들의 경우는 이제 다른 식당에서 먹게 되는데, 거기서는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이제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논란이 나오자 얼마 전에 중국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이 식사를 조금 더 자주 바꿔서 한번 제공하겠다, 이런 좀 개선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중국으로서는 이번 올림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미중 대립 속에,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이 행사가 열린다는 걸 주목해 본다면 중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자존심을 건 대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미국과의 어떤 체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기간 중에도 이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변이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에서도 앞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느껴집니다. 특히 미국이 신장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해서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이번 올림픽의 이미지는 이미 일부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개막식에 서방 지도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 푸틴 대통령과 주변 국가,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에서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쯤으로 예상되는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 결정을 앞두고 이번 동계올림픽의 성공 그리고 미국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의 우위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율입니다. 저는 볼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손이 떨려가지고 잠깐. 오. 꼭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Vote for 희망, Vote for Korea. 네, 20대 대선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각 후보 진영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선대위 원톱으로 나섰죠.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당사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잠시 뒤 기자회견 시작되면 바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잠시 뒤에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요. 그것부터 잠깐 여쭤볼까요?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가 굉장히 많은 대선이에요. 이번 대선이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과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 사과라는 거는 책임질 때 그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사과하는 태도라든지 사과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과라는 게 하고 끝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사과를 하더라도 만약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사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러한 게 있다면 그게 책임질 수 있을 때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과잉 의전은 전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과잉 의전은 아닌 거잖아요. 의전이 과잉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본질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과잉 의전 그러는데 저는 일단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튼간 이따 사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 진정성은 책임질 때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기자회견을 위해서 당사에 도착하는 화면입니다. 잠시 뒤 20분 뒤 5시쯤에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이낙연 위원장의 이야기가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고요. 오늘 김혜경 씨 사과와 관련해서 좀 더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한 거거든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이재명 후보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불찰이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사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김혜경 씨가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버리면 이거 법적인 문제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요죄라든지 뭐 국고 손실죄라든지 공금 횡령죄라든지 이게 돼 버리니까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사과하는데 인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있었는데 이낙연 전 후보가 이제 송가을 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예. 이거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이낙연 후보가 좀 그 전 후보가 선대위원장 맡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게 상당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는 예. 사과했지 않느냐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과하는 그런 부분은 이낙연 전 후보의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어떤 권고가 분명히 있었고 예. 거기다가 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만 인정하고 넘어가면서 선거 때까지는 그걸로 버틸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된 거로 생각합니다. 네,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 앞으로 내용 그리고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또 중요할 텐데요. 일단 기자회견을 직접 열고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잘한 결정이죠. 당연히 예. 사과해야 되고 지금 이 문제의 당사자가 김혜경 씨 본인이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일단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따 사과의 내용도 보고 태도나 여러 가지 이제 수위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하는 거 뭐 당연한 것이고 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게 김혜경 씨가 물론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결국 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그 법인 카드로 쓴 예.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이 뭐 김혜경 씨만을 위해 쓰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택으로 배달된 여러 가지 음식물들 이런 것들이 김혜경 씨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당시 있었던 뭐 그런 정황도 있었다 네. 얘기하니까 사실관계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추가로 사과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사과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사과를 하려면 솔직한 인정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과에서 지금까지 기조 나는 몰랐다, 과잉 충성이다. 5급 공무원 그 배모 씨가 이제 그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이 알아서 한 것이다. 5급 공무원 배 씨와 또 7급 공무원 A 모 씨의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사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큰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죠. 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어느 수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잠시 뒤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지금 야권에서 단일화 목소리,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요. 중앙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10분 안에 단일화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가 좀 발끈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10분 안에 끝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만큼 단판을 짓겠다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단판을 짓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단판을 들어가면은 본인이 불리할 거 아니에요. 예. 거의 이제 안 후보 측에서는 백기투항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윤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보도에 맞습니다. 의하면. 근데 아무튼 DJP 연합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DJP 연합 같은 경우는 그래도 DJ와 JP가 물론 방향은 달랐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하면서 암묵적으로 교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도 물론 정치 오래 하신 분이지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안 후보와의 어떤 교감 같은 게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물밑 접촉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그게 상당한 수준의 물밑 활발한 접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단판을 짓는 게 쉬울까? 네. 모르죠. 안 후보로서도 지금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자신이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지율이 약간 정체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단일화에 화끈하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안 후보의 정치 스타일로 볼 때 그렇게 화끈하게 단판 짓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네.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동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 후보 측은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단판 짓겠다. 그리고 단판으로 충분히 10분 안에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과거 한국 축구가 그런 때가 있었죠.
마지막까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경우가 예. 뭐 시리아가 이기면 어떻게 되고 뭐 네, 지금 네, 어떻게 네. 되고 늘 그런 게 있었는데 정치판에서 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참 조금 짜증스러워요 사실은. 예. 정정당당하게 정말 뭐 출마한 사람들끼리 마지막까지 가서 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정정당당한 일인데 네. 자꾸 여러 번 이렇게 뭐 안철수 특히 안철수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단일화얘기 나오는 거. 마지막 막판까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말 그것만 보면 만약에 단일화 한다면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DJP 연합 얘기하셨지만 그건 1년 전부터 밀고 당기기에 막 계속 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에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그때 막판이지만 지리하게 좀 싸움이 있었죠. 삿바 싸움이.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흔히 얘기 나오잖아요. 지지도로 그랬죠. 할 것인가 예. 무슨 뭐 적합도로 할 것인가 또 뭐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간도 없고 만약에 지금 한다면 시간도 없고 그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노출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 예. 오히려 많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한다면 그렇게 통 큰 단판밖에 없다는 얘기를 것이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좀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양 진영에서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면 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예. 또 김민전 교수 같은 분이 양쪽에 어떤 다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하고도 좀 친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지금까지 뭐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했었고 뭐 그런 분들이 뭐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무르익어서 두 사이에 담판하면 된다. 이런 것을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선거를 완주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당이란 당이 뭐 과거에 비해서 당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비 수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러면 결국 사비로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다 절차가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저희 정보를 판단을 해서 지금 선거를 완주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대선 비용이 이제 이번에 많게는 5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최소화했어도 한 완주를 이제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라 그러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써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징후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에 의한 그 경쟁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게 단일화라는 용어고요. 더 나은 후보로 이제 선택하려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고 한쪽이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편적인 철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마 많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방식은 깔끔하게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기 뭐 이 정도일 겁니다. 단일화 없다.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완주할 것이다라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와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요. 이 대표 말로는 선거 완주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거 사무소 얘기를 했어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의당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 가지 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죠.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는 결국은 지지율이거든요. 지지율과 최종 득표율은 다르게 나오지만 결국은 지지율이 지금 자꾸 정체예요. 안철수 후보가. 그럼 이게 지금 나중에 15%를 못 받으면 지금 보전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선거 비용. 그럼 이 돈이 뭐 1, 20억도 아니고 몇백억인데 게다가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면은 결국은 뭐 완주한다는 게 안 후보에게 글쎄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단일화 얘기에서 결국 이해관계가 맞으면 단일화가 될 거예요. 그게 단판이 되건 여론조사 방식으로 되긴 되겠습니다만 여론조사 방식으로서는 시간이 너무 쫓기고 또 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또 막 이거 따지다 보면요 단일화 효과가 또 반감돼요.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판 얘기를 한 건데 안 후보로서도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공동정부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 이해관계가 맞고 향후를 자신이 이제 관리할 수 있다면 뭐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금 당장 현 단계에서는 계속 안 후보로서는 단일화 얘기를 한 순간 협상력이 현재 떨어지니까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아까 라디오 인터뷰 말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깔끔하게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는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 앞에 말도 말인즉슨 맞아요. 네. 한마디로 저 많은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당신들 돈 없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맞는 말인데 예. 세석밖에 안 되니까 국고보조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선거를 예. 치를 돈이 없지 않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 한다면 단판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데 네. 말인즉슨 맞지만 맞는 말을 다 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상대가 있는데 예. 단일화 하겠다면. 그러니까 과거 성공적 단일화를 가만히 보면 DJ 변합도 그렇고 노무현 정몽준 또 최근에 오세훈 안철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를 존중했었어요. 예.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네. 존중해서 우리를 끌어안게 해달라고 이랬던 건데 네. 안철수 후보도 지금도 가장 통한의 그 어떤 행보라고 했던 것이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는 단일화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포기했죠. 이준석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때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뒷말 나오는 거 보면 문재인 그때 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 굉장히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고 뭐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예. 그래서 결국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 양보로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 시너지가 없었던 거죠. 네. 지금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후보를 당 상대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조롱하면서 돈 없잖아. 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 민주당 당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곳 민주당 당사에서 오후 5시쯤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정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바로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전해오기는 과잉 의정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사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선대위에서는 일단 이재명 후보는 동행을 안 할 것으로 보이고 질의응답도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는 그 당시에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았죠. 네, 받지 않았죠. 예. 그리고 김혜경 씨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2일 선대위를 통해서 서면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근데 오늘 김혜경 씨 사과 기자회견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처음으로 직을 수행했는데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김 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것이든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직접 사과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제 업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진솔과 겸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진솔과 겸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달라라는 것은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그런 밝힌 거죠. 의미죠. 예. 근데 지금 오늘 총괄선대위원장 들어왔는데 또 후보의 부인의 문제잖아요. 예, 그 진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거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장 뭐 김혜경 씨가 오늘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애둘러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이 안 됐으면 또 이제 사과가 늦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글쎄요, 이따 뭐 조만간 곧 한다니까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사과를 해서 지금 이 안 좋은 여론이 이건 얼마나 진정이 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물론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하더라도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쟁점적인 게 있잖아요. 또 약간 말들이 다른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특별히 결과는 안 나왔죠. 수사 결과 같은 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저건 뻔한데 이거 이쪽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런 게 항상 사과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떨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은 사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있을 시절이었죠. 별정직 공무원, 7급 공무원 지금 A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가 5급 공무원인 배모 씨의 어떤 지시를 받고 본인의 일은 김혜경 씨 관련, 이재명 후보 쪽 관련 일을 거의 80% 90% 이상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SNS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과잉 의존 사건은 아니다. 예. 불법 의존 내지는 어쨌든 뭐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얘기다. 물론 이제 너무 뭐 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사실관계가 나온 것들 보면 그건 뭐 사실 그 녹취록도 있고 네.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 관련해서는 뭐 직접 지시는 없었다라는 주장.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아니 그 5급 공무원 배 씨가 김혜경 씨가 뭐 원하는지 알아서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소고기 먹고 싶으면 정말 미리 알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했는지, 초밥이 먹고 싶으면 그렇게 했는지. 예. 또 대리 처방도 했잖아요. 아, 대리 처방도. 그거는 예. 그냥 약을 가서 약국에서 사오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했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서 나는 몰랐다. 네. 과잉이다. 말 그대로 과잉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안 하는 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못하고요. 자, 지금 네. 김혜경 씨가 곧 기자회견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 현장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잠시 뒤 5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5시가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신 곳은 민주당사 2층입니다. 브리핑룸이고요. 기자들이 지금 기자회견 내용 취재하려고 앉아 있고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에는 기자들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혜경 씨는 앞서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시절에 별정직 공무원 A씨를 통해서 과잉 의존을 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라는 지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김혜경 씨가 지난 2일 사과문을 냈는데 오늘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기자회견 시작이 곧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곧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기자회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기자분들의 몇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연합뉴스 김승희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 김승희입니다.
후보 배우자께서 방금 친문에서 당시와 굉장히 오랜 인연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고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사소한 일도 비슷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사이인지 좀 직접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제보자로 알려진 그 비서실 직원들과 또 배우자께서 직접 소통을 하시기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A 씨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요. 강진구 기자님. 주세요. 예. JTBC 연지요. 강윤혁 기자님. 네.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아까 마이크 잡았다 뒤로 넘기셨던 우리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JTBC 연지조입니다. 앞서 일주일 전 입장문에서는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 사례가 여러 건인데 상시가 아니라는 기준은 좀 어떤 것인지랑, 또 공간이 아니라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에 대한 것인데요. 배우자는 배달된 음식의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다 식구들이 함께 드신 건지, 또 마지막으로는 일각에서 또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한 이 A 씨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오주환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오주환 기자입니다. 오늘 사과하신다고 하니까 후보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 질문 더 있습니다. 질문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백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 들으셨습니다.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배모 사무관은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 나왔죠. 성남시장 선거 때 처음 만났다. 그리고 제보자 A 씨는 경기도에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근심을 드려서 죄송하고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씨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A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김미경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김미경 씨 기자회견 우리 두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공과 사가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기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한 거예요. 공사 구분이 안 됐다라는 거 인정했고 그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선고가 끝난 다음이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또 했고 선고가 끝난 다음이라도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 수사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책임을 지겠다. 제가 아까 그 사과라는 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되게 사과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건 좀 평가하고 싶고 단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일단 수사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협조하겠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본 중에서 배 씨와 소통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배 씨가 제수 음식이라든지 제사 음식이라든지 여러 심부름을 했다는 게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그럼 누가 한 번이나 두 번 같으면 그냥 뭐 공사가 구분이 안 돼도 누가 갖다 놨나 보다. 경기도 지사쯤 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보도에 의하면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배 씨와 전혀 소통을 안 하고 배 씨가 알아서 했느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우리 둘이 했는데 제보자 A 씨와는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배모 씨하고는 소통을 계속 해왔다라고 인정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헷갈리신 것 같아서 헷갈렸습니다. A 씨와 소통이 없었다라고 했군요. A 씨가 배 씨를 잘못 들었군요. A 씨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A 씨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한 거. 책임지겠다고 한 점. 공사 구분이 안 됐다라고 인정한 부분. 그런 부분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 제가 잘못 들었나? A 씨와 배 씨와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이런 말을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안 했나요? 그런 얘기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났고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보자 A 씨는 경기도에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막 그 말씀하신 걸 이렇게 그만 먼저 얘기하면은요. 김혜경 씨는 그 A 씨와 직접 소통할 이유가 없었겠죠. 배모 씨에게 지시하거나 배모 씨에게 이제 뭐 소통하면 그 배모 씨가 A 씨에 소통했으니까 김혜경 씨는 7급 사무관인 7급 그 공무원인 A 씨와는 전혀 접촉할 이유가 없었겠죠. 본인이 뭐 어떤 뭐 갖다 주는 것만 뭐 받으면 되는 거니까. 뭐 저도 기본적으로 저렇게 뭐 직접 사과한 부분 자체 그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와서 어쨌든 그동안 뭐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는 저와 같이 사과를 하는 모습은 좋은데 기존 입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뭐 수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낙연 대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위원장 그분이 그 요구하신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진솔한 인정 그리고 두 번째 겸허한 사과 아닙니까? 진솔한 인정에서는 전혀 없었던 거죠. 겸허한 사과는 있었겠지만 뭘 잘못했는지 그냥 공사 구분 못했다 그렇게 하면 아까 기자가 그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속 보도된 것 중에 법인카드 잘못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수사 감사 진실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 그야말로 뭐 도로몽술한 얘기죠.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부분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인정하고 어떤 걸 인정하지 않는지를 얘기해야 사실은 사과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혜경 씨의 사과가 앞으로 이제 대선 2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사과를 안 한 것보다는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정도는 긍정평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완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김혜경 씨의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공사의 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적 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 좀 여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나름 뭐 안 한 것보다는 사과한 게 그래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낫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립니다. 대선 28일 남았습니다. 과잉 의존 논란과 관련해서 김의경 씨가요.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구분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배모 사무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A씨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사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까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고요. 정치권 이슈는 노동일 교수님하고 최창렬 교수님하고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소외계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은 재택치료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춰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70여 명 나온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이곳에 거주하는 강정인 씨는 최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혼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재택치료 물품을 구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몸이 아프시거나 이러면은 체온계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그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방에는. 그런 건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강씨의 한평 남짓한 쪽방입니다. 재택치료 물품은 구매가 어렵고 그나마 있는 방역 물품이라곤 복지단체에서 지원한 마스크가 전부입니다. 재택치료에 대비하려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같은 물품이 필요한데 최대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뭐 3만 원 내지 10만 원이라면서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 정말 사회적인 제일 약자들 사는 이런 지역인데 이 때문에 지자체 지원을 받아 일부 쪽방촌 주민들에게 재택치료 키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또 써야 되겠죠. 지금은 쓸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이 없으면 재택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시원에서 확진돼서 고시원에서 격리 해제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요 몇 개월 사이에 뭔가 별도의 대책이 나오거나 지침이 보완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영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재택치료나 자가격리를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검사를 원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에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택치료 지원 방안은 여전히 빠져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어제 반가운 메달 소식이 있었죠.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우리 김민석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에 이어서 2연속 메달을 따낸 건데요. 제갈 성렬 스피드스케이팅 해설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징 현장에서 본 김민석 선수의 질주 모습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뭐 아직까지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적과 같은 그러니까 금메달보다 더 귀한 동메달을 따낸 우리 김민석 선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가시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고 아직까지 손에 이렇게 땀이 막 맺힐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금메달보다 더 귀한 동메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1500m 종목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남자 종목에서는 500m 단거리를 시작해가지고 쭉 1000m까지 있는데 사실 이 1500m 경기에는 사실 이 유럽 선수들이나 북미 선수들이 전유물이었죠.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전유물이었는 상황에서 범접할 수가 없고 또 그만큼 선수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시아존에 있는 선수들이 등위권 안에 든다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평창 때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18살 소년이
동메달을 따냈고 예. 또 정말 이번 올림픽 때 과연 딸 수 있을까? 땄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시기적으로도 너무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또 답답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이 김민석 선수의 어떤 그 메달을 바랬을 텐데 네. 이 정말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김민석 선수가 이 종목에서 1500m에서 동메달을 따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감동적입니다. 예, 저희도 감사하고 감동적인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쓴 김민석 선수의 비결이 좀 있겠습니까?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1m 78cm, 어제 만약에 시상식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네. 켈트 나위스, 토마스 크롤 이 선수들은 신장이 한 185에서 190이 되는 선수들이에요. 네.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선수들과 맞붙었을 때 체력적인 부분이 특히나 이제 스피드 지구력 또 근파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아시아존에 있는 선수들이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후천적으로 성실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스피드 지구력이라든지 최대 근력을 향상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곡선 또 코너를 돌아가는 오른발과 특히 이제 왼발의 푸시오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켈트 나위스나 토마스 크롤보다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대등한 어떤 선수들과 맞서면서 싸우면서 어떤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남모르는 노력이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운이 네. 작용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는 게 같이 레이스를 네. 펼친 그 나위스 선수 있잖아요.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거든요. 같이 네. 레이스를 한 선수의 영향도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어저께 중계할 때 배성재 캐스터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굉장히 압박감과 긴장감이 많기 때문에 잘 타는 선수와 탔을 때 주도적인 레이스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 위축이 돼서 자기의 기량을 내뿜지 못하는 선수가 있고요. 예. 또 잘 타는 선수와 붙었을 때 한번 해보자. 같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하면서 그 선수를 이용하면서 따라가는 그리고 저돌적으로 임하는 그 후자가 있는데 특히 이제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켈트 나위스 선수와 조추첨이 딱 됐을 때 정말 잘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셨으나 김민석 선수가 항상 지니고 있던 자신감이라든지 차분함, 이런 냉정함은 반드시 켈트 나위스 선수랑 붙었을 때 충분히 좋은 점을 완벽하게 자기 것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제대로 성공을 거뒀죠. 네, 뭐 선수마다 좀 다른 거네요. 대진운도 선수마다 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김민석 선수에게는 굉장히 운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대진운도 있고 또 인코스냐 아웃코스냐 이런 부분에서도 선수는 선호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좀 잘 됐던 것은 김민석 선수가 좋아하는 곳이 이제 인코스였거든요. 이제 마지막 아웃으로 꼬링하게 되는데 예. 주로 이제 아웃코스를 좋아하는 선수가 대다수인데 반대로 김민석 선수는 인코스를 타는 걸 좋아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그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500m, 즉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500m 2위를 차지했었죠. 아주 깻잎한장 차이로 0.01초 차로 500에서 2위를 했던 차민규 선수가 이제 출격을 하게 될 거라서 특히 이제 김준호 선수도 같이 출전을 하는데요. 이 두 선수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추월 또 평창에서 은메달을 따냈죠. 우리 정재원, 김민석, 이승훈 선수가 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우리나라에서 평창에서 초대 챔피언이 됐던 매스 스타트 이승훈 선수와 또 정재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좀 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이상화 선수가 은퇴한 후로 여자 500m에서 우리 차세대 포스트 이상화라고 불리는 김민선 선수가 또 출전을 해서
또 언니 뒤를 따라가려고 최선을 지금 다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만한 선수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김민석 선수 물집 잡힌 발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네. 우리 모든 선수들, 스피드 스케이팅을 포함해서 쇼트트랙 선수들까지 얼마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제 평가 판정으로 네. 지금 많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오늘 밤 되면 사실은 금메달도 획득하기 위해서 나서거든요. 이제 우리 선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한 선수들을 향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4년간 피땀 흘리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매일 반복되는 본인과의 싸움, 극한 고통을 감수해내면서 이곳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았겠어요? 또 선수들이 겪는 어떤 발의 부상, 물집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 스케이트를 타는데 조금은 아프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승부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본인이 목표하고 꿈꿔왔던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미 모든 우리 대표 선수들은 이곳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금메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수하지 않고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 아낌없는 아주 멋있는 레이스를 해준다면 성과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이들은 챔피언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이미 금메달이라는 점을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굉장히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선수의 메달 소식이 우리 선수들에게 그 선수의 말처럼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설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김민석 선수 값진 동메달을 따내면서 굉장히 담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우리 선수단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씩씩한 모습이었지만 세상을 떠난 반려견 얘기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편파 판정과 부상 등 악재가 겹친 쇼트트랙은 오늘 저녁에 금메달 획득에 재도전합니다.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첫 메달을 딴 김민석 선수가 선수단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민석 선수. 올림픽 2회 연속 동메달이라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자신이 첫 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될 줄 몰랐다고 상상도 못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앞에 쇼트트랙과 스노보드 경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상사가 벌어진 걸 보고 자신이 메달을 따 다른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침착했던 모습이었지만 14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 모모를 언급할 때는 눈물도 살짝 보였습니다. 모모가 하늘에서 짖으면서 자신을 응원해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김민석은 15일 평창 멤버인 정재원, 이승훈과 팀 추월 경기에 나섭니다. 은메달을 땄던 팀 추월에서 메달 색깔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올림픽 전에 밝혔던 포부 들어보시죠. 저부터 열심히 해서 제가 아마 스피드 첫 경기예요. 1500m 2월 8일에 있는 시합이 제가 스피드 첫 차트를 끌게 되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를 제가 얻게 된다면 뒤에 있는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도 힘을 얻어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쇼트트랙 편파 판정 뒤에 들려온 첫 메달 소식이어서 기쁨도 더 큰 것 같은데요. 현장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저희 YTN 취재진도 베이징 내셔널 스피드 스케이팅 오버를 찾아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관중석 곳곳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국 그 관중을 제외하고는 입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의아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 응원단 모두 선수단 관계자들입니다. 김민석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응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중 자신을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 있는 태극기가 보여서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컬링 팀킴도 김민석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을 찾았다가 화가 났다는 팀킴. 어제는 김민석 선수의 메달 기운을 받아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팀킴은 내일 캐나다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도 오늘 저녁 경기에 나서죠. 편파 판정에 황대한 선수는 더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오늘 1500m에서 서륙전에 나섭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 당당한 모습으로 메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황대원 선수는 편파 판정에 대한 비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다는 건데요. 중국 대표팀 김선태 감독과 빅토르안 코치를 염두에 둔 재치 있는 말이었습니다. 또 응원해주는 국민이 많아 뒤가 든든하다면서 이런 판정이 안 나오도록 더 깔끔한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왼손을 11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입은 박장혁 선수의 출전 여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지는 강하지만 대표팀은 일단 상황을 살펴보고 경기 30분 전에 출전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표팀 이소희 코치의 말입니다. 워낙에 일단 선수가 의지가 강하긴 한데 아직 내일까지 엔트리 교체가 가능한 시간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선수들과 의견 공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자 선수들도 오늘 경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이스 최민정을 포함한 우리 여자 선수들 오늘 1000m 예선과 3000m 계주 준결승까지 치르게 됩니다. 편파 판정뿐 아니라 나쁜 빙질 문제까지 넘어야 할 벽도 많습니다. 국제심판이기도 한 최용구 쇼트트랙 지원단장은 오심이 반복되면 고의라고 힘줘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심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심은 한 번으로 족하지 한 번 이상이 되면 그건 오심이 아닙니다. 고의적입니다. 대표팀 코치진은 비슷한 구간에서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다면서 장비 등의 부분에도 완벽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파 판정에 대한 항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윤홍근 선수단장은 이곳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베이징 선수촌에서 국제빙상연맹회장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동메달에 이어 쇼트트랙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미국 내 시청률이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MBC는 개막일이던 지난 4일 시청자 수가 1280만 명으로 2780만 명이던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인권 문제로 정치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판정 논란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안현수 코치를 영입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전 총감독 왕멍은 안현수 코치에 대한 한국 내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서 한국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 펀파이는 왕멍 전 총감독이 어제 한 인터넷 동영상 매체 출연해서 왕멍은 안현수 코치를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은퇴를 선언한 뒤에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현수 코치는 지난 2019년 중국팀에 합류를 선언하고 다음 해인 2020년 4월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고요. 낮 기온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제주도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나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은 종일, 그밖에 수도권과 영서, 대전 지역은 오전과 밤한때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대구는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2에서 4도 높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10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휴일 남부와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대개 건조함이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